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브릿지 재구호협회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곳에서 채용비리부터 지인 특혜 정황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KBS 탐사보도부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희망브릿지가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관리하는 성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그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내는 성금을 법적 용어로 의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젊은 분들은 이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진행자님이나 어르신들은 수재의연금 네.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재해구호법상 이 의연금은 국민들이 어디에 성금을 내셨던 간에 모두 희망브릿지로 모입니다. 그렇게 의연금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희망브릿지 직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도 모두 의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재난 외에 산불이나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네. 각 모금단체에서 피해자 돕기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금은 또 법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예. 이 기부금은 모금 기관이 각자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희망브릿지는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두 관리하는 곳이고요.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인 국민 성금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1,300억 원요? 네. 이렇게 큰 성금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그 역사가 좀 있는데요. 예. 60여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1959년에 그 우리나라의 사라호 태풍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그 성금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로 희망브릿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사나 이사진들 대부분이 언론사들이고요. 정부와 별개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재민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연금 관리에 정권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지만 현행법에는 권한만 줬을 뿐 나머지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희망브릿지가 우리는 순수 민간 단체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언론사 관계자들이 주요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니까 더 실망스럽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채용비리나 부당계약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먼저 채용비리 의혹부터 살펴볼까요? 네, 희망브릿지가 지난해 5월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네. 이 지역본부장, 연구소 책임수석, 물류 담당 이렇게 3개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서류 심사를 3일 앞둔 회의에서 이 운영을 총괄하는 김정희 사무총장이 각 직무별로 3사람의 이름을 콕콕콕 찍어서 말을 하고는 원사이드하게 점수를 잘 주라고 이 내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부 심사위원들도 자신의 지인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취재진은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부터 실제 그런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3명 중 2명은 이 김 사무총장의 지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친한 언론계 후배의 동생, 또 한 명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무총장이 말한 대로 서류 심사를 높은 점수로 통과해서 면접에는 한 명씩만 올라가서 그대로 합격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네. 아니고 네. 올해 상반기에 그 전국의 7개 지사 설립을 완료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에 5개 지사의 사무국장을 먼저 뽑는 채용 공고를 그 파견 업체를 통해서 냈는데 이 문제는 그보다 8일 전에 이 내정자들을 본사에 불러서 지사 설립 회의를 했습니다. 이 채용 공고도 나기 전에요. 네, 그리고 이 내정자들 역시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납득이 안 가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이 희망브릿지에서는 여기 사무국장들이 파견직이고 처우가 좋지 않은 자리라서 예. 지원율이 낮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협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분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좀 납득은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채용한 게 아니라 모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KBS가 취재한 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송필호 희망브릿지 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보도 내용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는 이 피 같은 성금을 관리하는 곳이 비리 백화점과 같다. 이 김정희 사무총장 비롯해서 관련자들 사법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무검사를 실시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런데 이 송필호 협회장이 나와서 한 발언이 조금 좀 황당했습니다. 아예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 무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은 했는데 뭐 채용 비리랑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하라고는 했겠지만 뭐 확인해 보니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 무존재한다. 뭐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단언을 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었고 그렇다면은 뭐 채용 비리를 지시한 것 자체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좀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모신문사 사장까지 지낸 인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참. 근데 그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구호품 정할 때 협회 관계자 지인의 업체가 로비를 하고 납품 과정에서 이른바 짬짬이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 브릿지가 그 이재민을 위한 구호 키트, 그러니까 이렇게 대피소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생필품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지원하는 일도 하거든요. 예. 기업에서 기부를 하면서 아예 우리가 기부하는 돈으로 구호 키트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경북 영덕수해 그리고 강원 산불 그 이재민들이 쓸 구호 키트를 만들면서 화재 예방 콘센트라는 게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뭐 누전이나 과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콘센트 안에서 소화 약재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화재를 예방해주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개당 가격이 구호 세트 전체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대피소에서 쓰는 생필품 위주 구호 세트에 이게 왜 들어가냐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이 콘센트 판매 업체 부대표, 그러니까 부사장인 임모 씨가 그 사전에 협회를 찾아가서 김정희 사무총장 등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이거 구호 키트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딱 그 제품만 특정해서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희망브릿지는 뭐 이게 공개 입찰이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 과정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차 입찰이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차까지 유찰이 되면 자동으로 그 임 씨가 그 부대표로 있는 그 업체에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이상하게 임 씨 쪽이 그 자신들이 아는 업체를 2차 입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참여한 업체는 아예 이 제품을 취급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임 씨가 소속된 업체 대표한테 왜 이런 일을 했냐,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가 낙찰을 받을 텐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에 희망 브릿지 쪽에서 그 2차 유찰까지 기다리면 납품 일자가 늦어진다. 뭐 그런 점을 우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개 입찰 형식을 갖추면 그 납품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식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콘센트를 소개했던 그 부대표 그 임모 씨는 희망브릿지 자문위원이 됐고요. 네. 4년 넘게 6억 3천만 원어치의 콘센트를 납품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둘러싼 비리 정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채용 비리와 함께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 용역 발주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김정희 사무총장이 그 육성 파일을 확보해서 이제 쭉 들어봤는데 유독 그 측근인 강모 씨를 잘 챙기고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해요. 그래서 강 씨가 누군지 봤더니 이 김 사무총장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공연 업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요. 예. 그 김 사무총장 추천으로 이 희망브릿지 자문위원이 됐고 또 작년에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대외협력 정책관으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이 강 씨를요. 예. 그리고 이 사무총장이 오고 나서 희망브릿지에서 이제 공연을 주최한 게 총 4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건이 이 강 씨가 이사로 있는 공영기획업체가 맡아서 했고 네. 또 이제 또 이 강 씨가 대표로 있는 국악공연단에서 또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희 사무총장은 지인 특혜는 아니다, 뭐 실무진이 뭐 결정한 사안이다 이랬지만 그 회의 때 그 육성을 들어봤더니 당시의 빚이 수천만 원이다. 그래서 몇 천의 수익이 나서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공연을 뭐 이렇게 챙겨주면 된다, 돌봐주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 강씨의 그 공연 업체인 A 업체라고 할게요. 이 A 업체가 참 수상한 게 네. 공연을 하는 업체인데 작년 5월에는 희망브릿지에서 이 업체에 1,650만 원짜리 자문 용역을 맡겨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주제가 재해구호법 개정안 관련 현안을 분석하는 뭐 그런 자문 용역을 맡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업체길래 공연도 하고 자문 용역도 하고 좀 이상해서 그 실제로 그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예. 이게 다른 지퍼 공장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고요. 그 업체 그 대표한테 이게 뭐 그 경위를 좀 물어봤더니 그 강씨 소개로 그 희망브릿지로부터 공연과 자문 용역을 따왔다고 했고 또 보고서는 또 본인이 썼다고 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내용이 뭐냐, 예, 내용 예. 기억나냐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답을 못하고 그걸 좀 미뤘어요, 답을.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 추가로 확보한 육성을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김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해요. 회의에서 그 업체를 지칭하면서 이게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 직원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가 애를 많이 썼고 또 내가 호텔에서 손보느라고 이 보고서가 늦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그 의문은 지금도 좀 풀리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30초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네. 국민성금 관리 감독 좀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한 이후에 그 이해식 의원이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예. 희망브릿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이해식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해서 희망브릿지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이 법안 논의 과정을 쭉 이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 좀 추적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KBS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